its subtext is fuck context. 쿠라스가 이 문구 때문에 굉장히 오해를 많이 받거든요. 이제 쿠라스를 좀 비판적으로 봤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걸 보고 막 뇌절을 하는 거야. 막 감히 네가 막 어떻게 주변 맥락을 막 무시하라고 할 수가 있어? 막 어떻게 막 근데 다 이제 오해를 하는 거지.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맥락을 무시하자라는 말이 아니고 하이퍼 스펜더럴 비그니스 가져왔습니다.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 댓글에 25명 이상 하면은 내가 비그니스 한다 그랬는데 25명 안 채워졌어. 아 나 진짜 답정 넣긴 했지만 솔직히 섭섭합니다. 씁쓸하네. 하여튼 이 비그니스를 이 저번에 얘기했던 거가 이제 우리가 왜 비그니스를 읽어야 되냐 요약하자면 우리는 SML, 엑셀을 다 읽기에는 귀찮기 때문에 엑기스만 이해하면 되기 때문에 이 비그니스를 읽는 겁니다. 왜냐하면 SML, 엑셀의 큰 핵심은 여기 다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딜리리우스의 뉴욕에 다 읽기 싫으면은 이것만 읽으면 돼. 처음에 이 글을 읽기 시작하면은 그 폰트가 커 읽을만 한데 하는데 갈수록 작아져요. 막상 방심했다가는 또 이제 생각보다 이 글이 긴 글은 아닌데 그렇게 짧은 글도 아니거든요. 방심하면 안 된다. 자, 근데 이 글이 진짜 솔직히 말해 진짜 잘 썼어. 이게 번역을 해야 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살짝 좀 아쉬운 마음이 있는 게 너무 이 글을 너무 잘 썼어. 그 램쿠라스의 그 맛깔난 이 개념의 설명을 난 너무 이렇게 전해주고 싶은 거야. 그 맛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100% 전달하고 싶은데 그게 좀 안 될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긴 한데 어찌됐건 일단 우리 이 비그니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그니스의 도입부는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Beyond a certain scale, architecture acquires the properties of bigness. 감동의 동화예요. 감동의 동화. 진짜 너무 글 잘 써.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뻔한 얘기잖아. 건물이 너무 커지면은 큰 건물이 된다. 이 비그니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게 신의 한 수야, 신의 한 수. 사실 이 비그니스라는 단어가 존재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거대함이라는 말을 쓰는 것도 봤는데 거대함은 이미 존재하는 단어잖아. 근데 비그니스는 오히려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런 거예요. 큰 것이라는 것. 좀 이렇게 좀 억지스러운 게 있거든요. 비그니스, 영어로도 비그니스 하니까 좀 이 발음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용하면서 사실 굉장히 뻔한 내용을 굉장히 새롭게 느끼는 뭔가 있어빌리티가 있잖아. 그러니까 막 도입부부터 막 심장이 막 쪼물딱 해지면서 막 개념적으로 막 나를 막 자극시키니까 나 막 감동이 동화가 나오는 거야. 그런 느낌 알아요? 이렇게 시작한다. 다음 문장도 예술인데 The best reason to broach bigness is the one given by climbers of Mount Everest because it is there. 진짜 와. 그러니까 큰 것에 대해 논의해봐야 될 이유는 되게 극명하다는 거예요. 그냥 크니까 있으니까 에베레스트 산 왜 올라가냐는 거야. 뭐 금강산, 백두산, 로키 산맥 다 있는데 왜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냐? 제일 크니까 산의 근본이니까. 그러니까 건축의 근본 그러면은 bigness is the ultimate architecture. 궁극의 건축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여러분? 굉장히 임팩트 있는 도입부죠. 자, 다음. It seems incredible that the size of the building alone embodies the ideological program independent of the will of its architect.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프레이밍이거든요. 양이 커졌는데 이게 양만 커진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질적으로 변화가 있다는 거잖아. 이게 얼마나 재밌는 발상이에요, 이게. 사이즈가 커졌는데 거기서 나오는 새로운 프로그램의 가능성, 아이디올로지컬 프로그램, 어떤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나온다. 이거는 그리고 건축가의 별도의 의도 없이. 이게 되게 흥미로운 사실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을까? Of all possible categories, bigness does not seem to deserve a manifesto, discredited as an intellectual problem.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계가 너무 이 큰 거에 대해서, 거대함에 대해서 너무 무시했다는 거야. 왜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양이 커졌는데 질적으로 바뀌는 것 자체가 되게 직관적이진 않잖아요. 어떻게 양이 커졌는데 질이 바뀌어?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못 봤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에 별도의 이론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는 거야. 근데 이게 이렇게 크기 하나만으로 이렇게 새로운 건축이 탄생하는 게 개신기하지 않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쿠라스가 이제 되게 찰떡 같은 비유를 하나 하는데 apparently on its way to extinction like the dinosaur. 우리는 큰 건물을 공룡 대하듯이 여겼다는 거야. 멸종 대상을 받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니까 우둔하고 느릿하고 멸종될 거니까 이론이 필요 없었다고 생각했다. 이 비유가 너무 찰지잖아요. 왜냐면은 그 공룡의 거대함, 큰 건물의 거대함, 그거를 이렇게 비유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무시했다. 이거 진짜 너무 적절한 비유잖아.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 but in fact 하지만 only bigness instigates the regime of complexity that mobilizes the full intelligence architecture and related fields. 이 큰 건물은 복잡성의 새로운 체계 구상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잡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해야 되냐? 근데 쿠라스가 여기서 얘기하는 복잡성이라는 것은 이 형태적으로 말하는 그런 복잡성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프랭크 게리가 이렇게 막 아니면 뭐 몰포시스나 그런 식으로 막 복잡하게 만드는 그게 아니고 여기서 쿠라스가 얘기하는 이 복잡성은 어떤 사건, 행위, 프로그램의 복잡성을 얘기합니다. 딜레스 뉴욕에서 쿠라스가 얘기했던 그 혼잡의 문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이제는 도시에 존재하는 큰 건물에서만 나타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비그니스는 어떻게 탄생했느냐. 여러 가지 기술 혁신이 있었고 개념 혁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쿠라스는 Architecture Big Bang. 이 빅뱅이 태어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그것들이 뭐가 있을까? 첫 번째, 동선의 자유화. Randomizing Circulation. 그러니까 이 동선의 자유화 뭐냐?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수직적인 이동을 굉장히 단축시키고 그 높이의 자유를 만들죠. 두 번째는 실내의 인공화. 그러니까 우리가 에어컨, 히터, 전기 이런 게 있으면서 항상 우리가 실내 공간을 쾌적한 공간, 편리한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그 다음에 구조의 경량화. 철강, 콘크리트. 우리가 이제 새로운 공법들이 생기면서 더 크고 더 깊게, 더 높게 굉장히 큰 거대한 구조들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짬뽕이 되면서 더 높고 더 깊고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겼고 이런 걸 통해서 큰 건물이 탄생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언급했지만 이거는 그냥 그냥 크기만 커지는 게 아니고 완전히 체계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그랬냐면은 vastly richer programmation. 그러니까 훨씬 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잠재력을 가져온다는 거죠. 이 쿠라스가 항상 언급하는 거는 이 큰 건물이 탄생을 할 때 이것을 의식적으로 탄생한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딜리레스 뉴욕에서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큰 건물들이 타워들이 지어질 때 이것을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고 그냥 크기만 추구하면서 생겨난 건물이지 이론을 가지고 탄생한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condition almost without thinkers, revolution without program. 역시 굉장히 맛깔나는 표현을 쓰시는데 이 말은 정의되지 않는 현상 혹은 방향 없는 혁명이라고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겠죠. 이 큰 건물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거 한 5개에 대한 정의를 합니다. 이게 뭐냐? 첫 번째가 beyond certain critical mass, a building becomes a big building. 아까 똑같은 얘기인데 재차 언급하는 거죠. 건물이 너무 커져서 그 임계점을 돌파하면은 더 이상 건물이 아니고 큰 건물이라 구분을 해야 된다. 근데 이것도 사실 좀 병맛 같잖아요. 건물이랑 큰 건물을 비교하는 그 자체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쿠라스의 개그 코드를 이제 느낄 수 있는 거지. 이러한 큰 건물은 특징이 하나의 컨셉이나 하나의 설계 방식으로는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건물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Not be controlled by single architectural gesture. 하나로 통일이 안 되니까 이 각 부분들이 독립적으로 기능한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거는 하지만 여기 but 하지만 여전히 하나로 전체로서 연결된 상태로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게 너무 커서 통제는 안 돼. 그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따로 놀 수밖에 없어. 근데 이것이 분열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뭐죠? 프래그멘테이션이 아니야. 분열되는 게 아니야. 분리가 되고. 그게 아니고 하나의 전체로서 연결된 상태로 남아있다는 얘기가 되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 쿠라스. 이게 무슨 말이냐. 쿠라스가 여기서 좀 차별화두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그 아퀴그램의 플러그인 시티잖아요. 이 플러그인 시티가 어떤 개념이냐면은 메가 스트럭처라고 큰 이제 구조물이
도시 사이즈 정도로 있는 거예요. 건축물 자체가 도시 자체 사이즈를 이렇게 막 맞먹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 메가 스트럭처에. 이 특징이 뭐냐면은 이게 다 이렇게 부품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메가 스트럭처의 기본 발상은 이렇게 큰 이제 구조 틀이 존재하고 여기 보면은 여기 구조 틀, 이게 초록색의 구조 틀이 존재하고 그 안에 이렇게 여러 오밀조밀한 부품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막그 캡슐도 있고 뭐 이런 모듈들도 존재하고 이게 막 그 뭐야 그 일본에 있는 낙하긴 호텔 그 호텔처럼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 건데 쿠라스는 근데 이거는 좀 짭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건물이 큰 건물이 아니라는 거야. 왜냐하면은 티끌모아 태산이잖아. 전체적인 크기는 이게 다 큰데 이게 막 조그만 게 다 모여가지고 만들어지는 거니까 거대한 크기를 제한을 하지만 사실 그 거대함에 쫄은 거다. 왜냐면 이렇게 다 분리를 해놨으니까. 이게 입체적으로 뭐 쌓여지는 거 그런 거 빼고는 이게 도시 안에 도로가 있고 건물이 있는 거랑 뭔 차이가 있냐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자기 스스로의 크기에 쫄아가지고 이 크기에 대한 것을 최대한 안 커 보이게 완화시키려고 했던 그런 이제 시도를 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획기적이지 못하다. 사실상 큰 건물이라고 볼 수 없다. 왜 그러세요? 건축가님도 아마추어같이. 이건 큰 건물 아니에요. 뉴욕 가보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쿠라스가 정의하는 이 큰 건물의 개념은 내부나 이 요소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한 덩어리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쿠라스는 이런 건물을 보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한 덩어리, 한 큰 건물인데 이 큰 건물 안에 벌써 당신네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세상들이 존재해요. 그리고 심지어 이 건물 안에는 공조 시스템이 막 이렇게 있어가지고 쾌적의 욕구를 막 충족하는 그런 기계들이 인프라가 존재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얘가 막 아까 그 아키그램처럼 이런 식으로 되지 않다. 이것이 현실이다. 현실을 부정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쿠라스가 얘기하고 있는 비그니스는 이렇게 전체가 하나의 덩어리로 존재하고 있는 형태의 건물을 얘기합니다. 이런 것이 진짜 큰 건물이다. 자, 이 두 번째 elevator with furniture 블라블라블라.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는 mechanical rather than architectural connection. 모든 게 이제는 건축의 기계화가 된다. 뭐 엘리베이터, 전기, 에어컨.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기계를 넘어서 공간과 공간을 연결해주는 것들이 기계가 됐다는 거야. 그러면은 예전에는 공간과 공간을 연결하는 것들이 건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은 이제는 엘리베이터가 연결을 하잖아. 전기가 연결을 하고 에어컨이 공간을 쾌적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사용했던 그런 건축적인 양식이나 건축적인 그런 방식들이 이제 여기 적용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전통 건축 양식 끝났다. 비율, 스케일, 프로포션 이거 다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이거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논의가 할 수 없는 경지에 일어났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옆에 보면은 이 건물은 엘리베이터라는 것을 통해서 탄생한 건물이잖아요. 그죠? 이런 타워가 나왔다는 거. 근데 이 타워는 아이러니하게도 고전 건축 양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원래 고전 건축 양식에는 이런 식의 가분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 양식은 한 5층짜리 건물 최대에 계단이 들어가는 건축 양식이 나오는 그런 양식이잖아요. 그냥 이거는 그냥 쓴 거야, 그냥 지 맘대로. 왜냐하면은 기존 건축 양식은 예를 들어서 인명 같은 걸 보면은 1층과 그 1층과 연관되는 그 어떤 위계의 범에서 이런 어떤 그 양식들이 만들어지는 건데 여기에 지금 이 여기에 만들어진 층들은 말 그대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복붙이잖아요. 무한정으로 쌓을 수 있는 어떤 층. 근데 여기에 어떤 양식을 우리가 그런 위계를 여기다 적용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불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새로운 양식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거 왜 하냐는 거야. 이 꼬르부지에가 애써가지고 막 이렇게 막 브루솔레 해가지고 차양하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야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에어컨 없을 때 이런 거 하는 거지. 전기 없을 때 이렇게 하는 거지. 휘센 몰라? 주인호 유난킴? 공조 때리면 되지. 기계를 때리면 되지. 이런 거 왜 하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세 번째에서는 되게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 문장만 읽을게요. In bigness, the distance between core and envelope increases to a point where the facade can no longer reveal what's inside. 무슨 말이냐? 이 코어와 외관과 거리가 점점 멀어진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큰 건물은
겉바속촉 건물이에요. 겉바속촉 건물. 자, 겉바속촉 건물은 무슨 건물이냐? 외관과 내부가 완전 따로 노는 건물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외관이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그 내부에 대한 유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언어를 가지고 있는 게 원래 고전 건축 방식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옆에 있는 건물 같은 경우에 보면은 왼쪽에 여기가 입구가 있구나. 이쪽에 지금 높이가 더 높으니까 여기에 위계가 더 여기보다 높겠구나. 중앙에 여기 뭐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뭐가 있어서 여기 중앙에 뭐가 있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유출을 대충 할 수 있잖아. 설령 우리가 정확히 저 내부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더라도. 근데 이런 것이 존재하는데 여기는 그런 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왜? 겉바속촉 건물은 내가 생각해 볼게요. 내부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수용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냥 프로그램이 그냥 계속 존재하는 건 또 아니고 뭐 바뀔 수도 있고 그냥 그런 가변성이 존재하니까 그런 것을 최대한 수용하기 위해서는 이 공간이 점점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일반적으로 이런 건물들은 중앙에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이 중앙 코어에서와 이 외피의 이 깊이가 점점점 늘어나겠죠. 근데 그럼 이 공간이 늘어날수록 이 내부에 있는 모든 활동들을 외관에 표현할 수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 뭐 임대 건물이 될 수도 있고 여기에 뭐 수영장을 넣을 수도 있고 여기에 다 낼 수 있잖아 솔직히. 실질적으로 여기에 가변성이 생기면은 이 가변성을 항상 이 외곽에다가 드러낼 수가 없잖아요. 그 외관은 오로지 그냥 이 형태를 조성하는 이쪽 꽉의 역할만 하는 거고 내부는 가변성을 수용하는 그 역할만 충실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외관과 내부의 기능이 완전히 분리되니까 이것은 우리가 겉바속촉 건물이라고 너무 어려워. 겉바속촉 건물이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사실 딜리리스 뉴욕에서 했잖아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로보토미, 내업 절제소요. 뉴욕의 건물들은 내 외관이 항상 중립점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이 내부를 보여주지 않는다.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그 건축의 솔직함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야. 실내는 프로그램에 집중해야 되고 그리고 외관은 형태에 집중해야 돼. 자, 네 번째. Through size alone, such building enters amoral domain. 그러니까 큰 건물은 가치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거야. 딜리리스 뉴욕의 자동기념이랑 비슷한 얘기입니다. 우리 예전에 이 건물 얘기했어요. 울월스 빌딩. 이 울월스 빌딩은 크기는 으리으리하고 어마어마한데 원래 이 정도의 사이즈면은 상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건물이 이제 맞는데 이게 울월스 빌딩이 그때 보여서 다이소라고 했잖아요. 다이소 이 헤드쿼터라니까. 그러니까 사이즈가 크니까 기념비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교회인지 다이소인지 이게 중요한 건물인지 안 중요한 건물인지 이 가치 판단에 불가능하다는. 그러니까 자동기념비라는 말과 일맥상통한다는. 다섯 번째가 되게 유명한 이제 그인데 제일 중요한 게 여기입니다. Bigness is no longer part of any urban tissue. It exists at most. It coexists. Its subtext is fuck context. 그러니까 주변 맥락은 이제 없다. 주변 맥락 뭐예요? 뭐임? 먹미? 이제 그런 거를 논의하지 마 이제부터. 이 부분을 이렇게 좀 자극적으로 썼잖아요. 쿠라스가 이 문구 때문에 굉장히 오해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마치 쿠라스가 맥락이라는 거는 나는 신경 안 쓴다. fuck it. 개나 줘. 이런 얘기잖아요. 이제 쿠라스를 좀 비판적으로 봤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걸 보고 막 뇌절을 하는 거야. 감히 네가 어떻게 주변 맥락을 무시하라고 할 수가 있어? 어떻게 비판을 한 거죠. 근데 다 이제 오해를 하는 거지.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쿠라스가 맥락을 무시하자라는 말이 아니고 큰 건물이 나온 이상 어떻게 우리가 건축에서 컨텍스트라는 것을 우리가 정당화시킬 수 있냐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 어떤 새로운 이 개념의 어떤 재구성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인데 이걸 이제 되게 많이 오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비그니스, 큰 건물이라는 이런 것이 탄생하면서 우리가 건축에서 얘기하는 컨텍스트를 고려한다는 게 정말 설득력이 있느냐, 의미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건축에서 이제 컨텍스트라는 게 뭐예요? 주변에 있는 그런 형태나 그런 맥락을 고려해서 관계를 맺으면서 만드는 게 이 컨텍스트를 이제 고려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예로 데이비드 치퍼필드 이 건물 보면은 이 건물의 요 윙은 그냥 만든 게 아니고 이 전체적인 이 주변 건물들의 여기에는 이런 것이 적합하겠다.
통해서 이 배치를 한 거고, 그리고 또한 이 형태의 사이즈나 비율이나 어떤 그 요소 같은 것도 주변 맥락과 비슷하게 주변 맥락 잘 맞춰서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컨텍스트를 고려하는 건데, 쿠라스가 얘기하는 거는 아니 이렇게 될 건데 무슨 컨텍스트를 고려를 하냐. 다 가부순되고 너무 커가지고 어차피 크면은 지금 예를 들어 얘 컨텍스트 이거 어떻게 맞춰 이거 아니 이렇게 져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맞추냐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 이거 양식을 맞추면 이게 맞춰지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컨텍스트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쿠라스는 이제 컨텍스트라는 개념보다는 컨텐츠라는 개념을 더 집중하게 되는데, SML XR 다음 책이 컨텐츠라는 이름으로 책이 나와요. 근데 쿠라스가 여기서 말하는 이 컨텐츠라는 이 개념은 맥락의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컨텍스트라는 맥락은 아까 얘기했던 어떤 형태적인 맥락. 근데 쿠라스가 얘기하는 컨텍스트 혹은 이 콘텐츠는 형태적 맥락이 아니고 사회 환경적 맥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정치적인 것도 될 수도 있고 사회적인 문화적인 걸 될 수도 있고 건물을 어떻게 사용하는 거에 대한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이 건물을 사용하고 이 건물은 어떠한 사회적 맥락에서 만들어지는가에 더 집중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쿠라스가 원래 기자였잖아요. 그래서 컨텐츠를 지금 이 매거진을 보면은 건축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지금 다 이게 정치가들이잖아요. 정치가. 이제 건물이 이런 큰 건물이 나오는 거는 이러한 여러 가지 사회적 맥락에서 나타나는 거지, 형태의 관계로서 보는 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걸 수도 있다. 그런 주장을 펼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CCTV도 가장 그 subtext is context,라는 거에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왜냐면은 아니 이 CCTV가 사실상 이 주변 맥락을 고려한 건물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CCTV를 원래 이제 여기에 설립을 한다는 가정 자체도 이 주변을 고려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 왜냐면 여기에는 엄청난 자본이 존재하고, 그리고 이 자본의 힘은 주변 맥락을 고려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컨텍스트는 오로지 이 건물 내에서만 혹은 탄생시키는 어떤 사회 맥락적 상황만 고려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CCTV는 오로지 자기의 형태에만 몰두하고 있는 건물이에요. 근데 심지어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 CCTV를 만들고 난 다음에 시진핑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런 이상한 건물 만들지 말자고. 그러니까 너무 이게 튄다는 거지. 튀고 이상하고 자꾸 그러니까 더 조롱받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주변 맥락을 고려하지 않는 건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쿠라스는 오히려 이런 큰 건물은 주변 맥락을 고려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